책이 바로 그 책인데요. 지금 만질 날이 오네요. 오, 더 들어? 최근 출간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팔아도 된다, 안 된다. 출판하게 되면 국가범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협하는 행위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의원에게 듣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김현희 동문 태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현희가 이제 남수성 혁명과 양성에서 뽑혀가서 이 칼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대박. 내가 그래서 혹시 김현희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 다른 데서도 하신 적 있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 김정일의 친필 지령으로 칼기 폭발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처음이야 그러면. 평양 주민이 대동강변에서 허지용 작가의 나의 친애하는 적을 읽으며 작가 이제 만나러 근데 제 최근 신작은 그 책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농담입니다. 살고 싶다는 농담. 예, 전송해 주세요. 예. 근데 그 이만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장악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장악을 했다기보다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PD 여러분들 최소한의 출연료로 최고의 분량을 뽑아드립니다. 가성비 최고죠.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또 김진 우리 야, 이 직함도 몰라. 직함도 몰라. 몇 회째인데. 말했어. 김진정이. 그걸 안 마주치시는데 근데. 굉장히 전 존경을 하고 이 북한 관련 시사 프로그램에 약간 남진 나훈아가 되지 않을까. 최고의 라이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송죽 엄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뵀어요. 송죽 어머니는 고향이 어디시죠? 양강도입니다. 양강도? 지금 서울말 하신 거예요? 저희 북한말 하는데요. 북한말 하는데요. 어떻게 서울말이랑 변했어요. 어떻게 근데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셨냐면 횡단보도에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왜요? 횡단보도 제가 한국에 나서 한 주일 동안은 하나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금방 난 졸업생들이. 근데 교육을 받으러 버스 타고 횡단보도에 딱 내렸는데 무단 횡단을 잘못해서 사랑하는 가족하고 헤어지겠습니까 하고 하트로 딱 그려놨답니다. 제가 아는 남조선은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세상에 이걸 여기다가 하트로 그려놓고 사랑한다는 표현한다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는 없는 줄 알았다. 왜냐면 저는 없죠. 한국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딸이 속여가지고 인천공항까지 정말. 진짜 여기 들어보니까 나라를 배반한 그 역적 딸을 데리고 이 판문점으로 북한으로 자수하려고 여자입니다. 죽어도 나는 남조선의 아이는다. 나는 딸 데리고 판문점으로 자수해 간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왜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이 나라 처음 돼야 돼. 왜 이러네 정말. 그리고 아무튼 오늘도 우리 이만갑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죠. 예.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목이 안쪽에 자꾸 나오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자,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정말 요즘 뜨거운 감자, 식지 않는 감자입니다. 8권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만질 날이 오네요. 예.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의 회고록입니다. 회고록.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회고록이?
이거는 그 김일성이 태어난 연도가 12년이에요. 1912년 4월 15일부터 우리가 해방된 이후 1945년 10월까지 일대기를 다룬 책인데 92년도가 김일성 생일 80돌이 되는 해였어요.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첫 1권이 그 해에 출간이 됐고요. 머릿말에 써있네요. 1992년 4월 묘양산. 나머지 8권까지는 97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그 북한의 그 독재, 신격화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 알았겠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고 김일성이 죽고 난 후에도 그에 대한 숭배는 계속 지속되어야지 북한 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책을 출간하지 않았나 싶어요. 김일성의 회고록. 이거 되게 비싸네? 얼마요? 엄청 비싸요. 이거 봐봐요. 봐도 되는 거예요? 8권 28만 원. 얼만데? 더럽게 비싸다. 아니 수령님 돈 많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비싸? 아니 허지웅 작가 책 얼마에 팔아요 한 권에? 저요? 15,000원. 만 천. 평균 15,000원? 요즘 단행본들이 다. 그치. 자, 15,000원, 17,000원? 35,000원입니다. 허지웅 작가는 이걸 내가 뭐 손으로 잡다니, 잡게 되다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거 어떤 책입니까 이게? 이게 김일성의 그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만든 책이고요.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황당무계하게 좀 그지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왔을 때 일종의 판타지물이다. 판타지물.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라고들 하잖아요. 오늘 이만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를 한번 모셨는데요. 김종민 씨, 이게 왜 논란인가요? 이게 왜 논란인가요? 진짜 있어 보이는 재밌을 것 같아. 얘기랑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논란 아니에요? 이거? 왜요? 김일성이 써서 이게 논란이 되신 게 아닌가? 김일성이 직접 썼습니까? 누가 써줬겠죠. 써준 거죠. 옆에서 써주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그 노동당의 당역사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김일성의 혁명활동을 쭉 사적으로 거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당역사연구소에서 이제 이 책을 기획했고요. 이거를 회고록 형식으로 또 가미하기 위해서 사회로문을 창립하면서 핵심 작가들을 이제 뽑혀갑니다. 뽑혀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필 해주고 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역할 때문에 이게 거의 소설 형식으로 이제 판타지라니까. 자, 김진 기자님, 이게 왜 논란인 겁니까? 지난 4월 1일에 김일성 회고록을 이제 출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요. 논란이 됐던 이유는 북한에서 출간된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들여와서 출간을 해서 판매하라고 했어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이걸 열어보고 알았는데요. 이걸 하나로 찍은 것처럼 맞아요. 그대로 찍어냈어요. 이른바 영인본이라 그러죠. 예. 이거 폰트가 되게 흐릿흐릿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찍어낸 거예요. 판화 찍듯이. 다시 안 쓰고. 그래서 이 출판사 대표분의 이 취지를 보면 김일성 회고록에 담긴 항일 투쟁기는 우리 민족이 인정받아야 할 팩트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철저한 진짜? 목적을 갖고 이 책을 두려워로 출판을 한 건데 문제가 거기서 시작된 거죠. 학술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시민단체가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김일성의 우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을 그대로 들여올 수 있느냐라고 법원에 출판 금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그래요. 여기서 반전은 법원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러면서 논란은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바로 된다고 한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오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인 것은 맞지만 이 책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 기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사실 이 책으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을 당할 주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해당 안 된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지. 또 하나의 법이 남은 건 뭐냐면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고소를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할 경우에는 그때 또 얘기가 다르고 실제로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압수수색도 하고 아마 지금 판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출판업계에서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게 뭐냐면은 지금 시대가 언젠데 이렇게 그 출판에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의견도 있고 요즘 세상에 또 뭐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또 뭐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거 어렸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자마자 이게 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공론화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더 호기심이 더 증폭이 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정말 수십 년간 세뇌 교육을 받아왔고 동시에 세계와 더불어까지 보면서 정말 믿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드라마 한 방에 맛이 갔어요. 어떤 드라마? 드라마요? 한국 드라마요. 어떤 거? 영원히 오빠. 어떤 영원히 오빠. 병원이 오빠. 만약에 북한에서 그거를 단속을 안 했다면 제가 그렇게 병원이 오빠인데 승원이 오빠인데 빠져있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멋있는 오빠. 그 당시 우리 북한 여성들의 로망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탈북을 결심했고 보지 말라 하게 되면 더 보고 싶어지고 이게 단속한다 이거 뭐 금지법이 나온다 뭐 이렇게 가처분했다니까 오히려 이게 더 지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요. 나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이게 되게 보이니까. 오늘 한번 이만갑에서 이야기 좀 나눌 텐데 저희가 그렇다고 이걸 뭐 팔자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왜 세상에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잠깐 좀 볼까요? 봐도 되나? 1권. 오, 이거 봐도 되나?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1권에 김일성께 사진들이 있고요. 어머 진짜 사진 되게 많네? 사진 되게 많네. 80평생 살았으니까. 회고록 앞에 저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북한 그 회고록은 그 위에 한겹 보호막이 깔려 있어요. 밟지 말라고. 숫자지 같은 걸로. 아니 이거 북한 분들은 그러면 북한에서는 다 한 번씩 읽어보는 책이에요? 아, 이게 안 읽으면 간첩이에요. 그리고 뭐 저 세계와 더불어뿐만 아니라 뭐 김일성 저작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사진들이 나와요. 김부자 사진들. 그러면 반드시 그 종이만큼은 반들반들하고요. 필름지가 딱 있어요. 그 보호 종이가.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다 읽으신 거네요? 아유, 저희 북한에서 치면은 약간 성경 같은 책이에요. 네, 북한 주민 모두가 읽어야 되는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책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은 저를 앉혀놓고 우리 신혼님께서는 13살에 배움에 천리길을 걸으셨고 14살에 광복에 천리길을 걸으셨는데 너는 지금 공부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저를 가르치셨어요. 아, 그런 식으로?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보라, 우리를 보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잠깐만. 번쩍 먼저. 그 장군님 그거잖아. 수시던 축지법. 왜 이러세요? 장군님 쓰신다. 그 말을 정말 축지법 쓴다는 거는 믿으셨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이걸 좋아한다는 건 왜? 진짜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 북한 사람들은 믿었어요. 믿었고 저도 믿었고 김일성이 어느 날은 일본 그 적군에게 발각이 될 위기에서 막 쫓기고 있는데 민가를 들여가서 나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중국인이 그러면 저기 가서 나무 패라고 이렇게 신용을 해서 나무를 딱 이렇게 패는 척하는데 이 일본 터벌대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저 사람 누구냐니까 내 남편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진짜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네, 진짜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넌 누구냐 하니까 나 이 집 남편이다. 이러니까 둘 중에 여자에게 누가 진짜 남편이라 대라 했더니 김일성이 진짜 남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남편? 네네네. 그래서 본인 남편이 잡혀간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말도 모르는 중국 여인이 김일성이 위인이라는 걸 알아봤다. 뒤에 혹시 그러면 이게 후광이 이게 해고록에 나왔어요. 아 진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학교에 아침에 8시부터 이제 수업이 들어가는데 7시 반부터 7시 55분까지 25분 동안 해고록 1컷부터 이제 복습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까지 했다고 이제 딱 이렇게 표시해놓고 다음 날에 거기서부터 이제 연속극 처럼을 읽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통달 못하면 학교 졸업 못해요. 학교마다 다 빛이 돼 있고. 학교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김일성의 혁명 역사가 집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달달달 배우면 사실 대학 시험 치기도 쉽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죠. 솔직히 저는 1권, 저기 나온 1권을 제가 미국에서 봤어요. 읽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반공세대를 컸거든요. 정말 뿔 달린 도깨비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도서관에 가니까 김일성 회고록 1권이 있는 거예요. 92년도에 나왔으니까 떨면서 봤죠. 보는 순간 없는 딱 보고 이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타지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김일성 장군께서 1932년부터 1945년까지 10만 회의 항일 투쟁을 했다. 내가 계산기 단순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20회 이상이 했어요. 그러면 김일성이 이걸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읽을 때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이랬어? 아니야, 내가 썼대잖아. 야, 일단
일단 5만 번으로 하는 게 어떨까? 아니야, 너무 적은 것 같지? 10만 번이 어땠습니까? 잠깐, 근데 2가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20만 번 어땠습니까? 20만으로 하자, 20만으로. 콜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송중 엄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저거 동달하다 살겠어요. 안에서 살 때 이 해가락이 팔 끊겨지는 게 저희한테는 큰 자랑이 됐다. 산속에서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만갑을 위해서 진짜 북한 해거로 가져왔습니다. 진짜 북한 해거록입니다. 제가 아까 저 책하고 이 책을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북한 해거록 저 북한에서는 최고로 좋은 종입니다. 그래요? 지금 누렇습니다. 저 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제가 이 북한에서 이 책을 볼 때는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우리 수령님이 최고구나. 우리 수령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온 동네 사람들 저녁에 겨울에는 모여서 제가 해거록 읽어주면 같이 울매 이렇게 학습합니다. 함께 했군요, 그냥. 함께. 그렇게 하고 패기가 없어서 학습장에다가 읽음도 팔끔까지 몽땅 필기를 했다. 몽땅 필기를 했다. 빨간 사람. 아니, 얼마 걸리셨어요? 바뀐 게. 아마 한 1년 좀 지나서 완전히 대한민국에 내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 자본주의 물이 들어오는 게 1년 걸려요. 되게 완고하셨네요. 그 후에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이게 팔린다고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 저 이 책을 집에서 읽으면서 정말 울며 읽었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읽어보니까 제가 내가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내 이거 믿었단 말이. 이거 믿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부분 이거 똑같아.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똑같네. 두 번째고. 그다음에 오늘 7월 4일이니까 74페이지를 펴볼게요. 최후위를 제일 먼저 쟁취한 사람은 장소봉이었다. 장소봉은 카리온을 개척할 때 장춘, 철령, 공주령 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연히 최후위를 알게 되었다. 이제 똑같네. 그냥 아예 그대로 옮겨. 영인본이라고 하잖아, 그냥. 똑같아. 자, 진중호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팔아도 된다, 안 된다, 이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표현의 자유죠. 기본적으로 모든 책들은 사람들이 좋은 책만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나쁜 책도 있고 좋은 책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사회를 갖다 무균실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저런 책도 읽고 나쁜 영향도 받고 하지만 다른 책을 읽고 그 영향을 또 제거하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 책이 유일한 책이라고 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죠. 이 책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럼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소위 말해서 허구라는 책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본인이 스스로 읽어본 다음에 최종 판단은 본인이 내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국가보안법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이제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7조 찬양 고무죄의 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에 끼면 코걸이고 귀에 끼면 귀걸이가 되는 거가 뭐냐면은 나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참 좋아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우리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러면은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논리였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것을 출판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사는 사람까지도 현행 법규상으로는 뚜렷한 목적, 쉽게 말하면 정말 적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명백한 정치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법은 아직 이적 표적물을 소유할 경우에는 사문화된 거죠. 법은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걸 보는 게 진짜 이거 안 된다 뭐 이랬지만 지금 이거 누가 내놓는다고 볼지 안 이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점에 내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게 바로 체제의 우월성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체제의 우월성은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책을 내는 게 당장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정말 적색분자들이 들끓 것 같고 그렇게 간다라면은 너무 과잉해서 가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 시장경제 속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북한 분명히 이긴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북한은 10년짜리 120만의 군대가 있는데 2년도 안 되는 1년 8개월짜리 군인들이
60만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뻔히 있고 북한은 반드시 조카 통일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북한을 저렇게 그래 걱정 안 해 우리 이러고 하다가 그러면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면 안 된다. 네. 저도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왜? 저는 이 책을 직접 읽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세뇌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망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회고록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판매되게끔 의도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출판사를 북한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20, 30대 층을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뭔가 이념적으로 좀 자신들이 원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회고록이라는 거를 지금 2021년에 등장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반대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중효 교수님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 작가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 출판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자유에도 공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표현의 자유거든요. 세계와 더불어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세뇌 자료를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 책을 출간한 목적 또한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2021년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단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을 북으로 보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막았습니다. 세계와 더불어의 출판과 판매를 허가하고 싶으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국민이 쓴 것도 아니고 북한이 쓴 건데 그거를 여기서 판매하게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한다면 이건 표현의 자유를 한쪽으로만 확대해서 그거는 궤변인데 허지웅 작가님 반대 의견. 그거는 궤변인데 밀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지금 그 국경 사이에 있는 군사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날리는 거는 당장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단은 예전부터 날려왔고 예전부터 북한은 이 전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는 정부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 전단 막는 걸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공정함이라는 거죠.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이건 왜 출판하는 걸 막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공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 책의 출판을 허가하면 전단을 허가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책도 허가해도 된다고. 해법은 뭐냐면은 둘 다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법이라는 것은 이것 막지 말고 이것의 출판도 막지 않는 게 정답이지. 둘 다 막아라 이게 공정합니다. 제 말은 둘 다 막아라는 게 아니라 전단을 풀라라는 거예요. 하나의 롱이 그러니까 하나의 두 개의 라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롱을 만드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진중권 교수님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자, 1994년에 이 책을 출판하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국내 한 출판사가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하려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김일성의 출생에서 만 24살까지의 행적을 4권으로 나눠 적은 김일성 회고록입니다. 이 김일성 회고록 6만 권이 전국에 배포되기 직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어젯밤 압수됐습니다. 2011년이에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세계와 더불어를 소지하고 평소 북한 체제를 추종하다가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결국엔 대법원이 이분에 대한 처벌까지도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김일성 회고록 파일까지 주면서 감상문을 써오라고 한 모 대학 교수 역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가 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사문화된 법 때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라고만 단죄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소수일지라도 우리 체제를 흔들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 경각심을 갖지 말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나라가 막을 것이냐. 나라가 이걸 막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제 다른 거죠. 자,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업에 학생들이 컴플레인한 문제지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어야지 가는 거지. 그렇지. 그걸 갖다 위협이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대다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김일성 회고록 얘기를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등가적으로 이 전단 문제는 같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에서 인권을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서 인권을 억압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논리가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세요. 둘 다 포기하면 되는 건데 둘 다 잘못하면 되는 거고. 아, 이런 걸 이렇게 실제로 보다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짚어야 되는데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100%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을 교묘히 섞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세계와 더불어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었어요. 예컨대 이 세계와 더불어에서 일본인의 목을 김일성이 뵭니다.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이 뵭다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6.25 전쟁을 미화하고 왜곡한 부분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은 모든 해석은 다 어느 정도 왜곡이 들어가 있는 거고 완벽하게 100% 사실은 없어요. 그 역사라는 것도 구멍구멍이 나 있죠. 사실은 여러 구멍이 나 있고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 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합리적인 추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른바 해석이 성립하는 건데 그중에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것을 누가 판단하냐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90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 대학생들이 이제 주로 읽는 교양 도서 탑 5 안에 들어가 있는 책이 뭐였냐면은 제3제국이에요. 제3제국. 나의 제국. 마인캄프. 나의 투쟁. 나의 투쟁. 나의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은 이건 단순히 미국에서 금서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의 적국의 수장이었는데 근데 그걸 읽고 판단은 본인이 하나 이거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인종주의까지 돼요. 유태인에 대한 혐오부터 진짜 끔찍한 이건 짓이에요. 더 심해요. 그래요? 선동적이죠. 팔기도 하고 많이도 팔려. 독일에서는 그게 금지가 됐다가 예. 왜냐하면 독일은 그 나치가 있잖아요. 정범국이니까. 탈나치화 과정 속에서 금지가 됐다가 최근에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지금 독일말로 사는데 이것이 그들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또 풀어놓으니까. 이게 썬킴 교수님이 좋은 안을 냈는데 이걸 진중호 교수님이 너무 멋지게 설명해. 이게 주고받는 관계예요. 책 제목을 틀렸어. 마인캄프 틀렸어요. 그런 실수도 가능하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장 논리에 맡겨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얘기를 안 한다든지 뭐 근데- 재미가 없으면 아웃돼 버리는 근데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우리는 아직도 그 북한의 피해를 받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정말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에 대한 그 소금 뿌리는 거 아니냐는. 독일이랑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독일과 미국은 현재 전쟁 중이지 않아요. 하지만 북한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종전되지 않았어요. 휴전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통진당 사건을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석기? 이 책을 판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비슷하게 논리로 내거는 게 왜 국가가 굳이 국가보안법을 들어서 통진당을 해산하느냐. 똑같은 논리고 위험한 논리라고 봐요.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없앨 왜냐하면- 것이지 어쨌든 당시에 그걸 적용해가지고 없앨만 하니까 없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생각이 좀 제 말 끝까지 다른데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체제도 우월했던 대한민국 국회에 북한의 지령과 북한의 활동 자금까지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를 접수했던 사건을 우리 전 국민들이 목도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할 뿐 아니라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회와 사회와 문화와 출판계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근데- 특수성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 걔네들이 그런 의도를 한다 그게 장악이 됩니까? 국회가 통진당에게 장악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회를 장악.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있으니까. 민노당으로 시작되는 이 진보 노동 정당이 북한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국회 일부가 장악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일부가 아니라 국회의원 한 사람, 두 사람이 거기 연루가 됐다라는 국회의원 거죠. 자격이 없는 서점 가봐요. 서점 가보면 이거보다 더 황당한 책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시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이 책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판매 금지 가처분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이슈화가 된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신청 냅뒀으면 자체가 안 하고 냅뒀으면 우리가 이 책이 나왔는지 책에서 모르지. 몰라요.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책이 있는지.
이거 팔아도 돼요, 안 돼요? 저는 원래 책을 잘 안 읽어요, 사실은. 에이, 꼭. 아, 진짜 그래요. 내가 살면서 몇 권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팔아도 돼요, 안 돼요? 팔아도 되고, 이거 안 되고 내가 정하면.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전문가의 의견이 우리는 듣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뭐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 뭐 안 읽으실 분은 안 읽으시고. 그러면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송주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책을 한국에서 파는 거 완전 반대합니다. 이유는요? 저는 성인인 것도 여기 세뇌돼가지고 푹 빠지는데 이걸 보고 혹시 이거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하면 어떻게? 근데 읽을 게 없고 맞아. 제한돼 있는 곳에서 그랬던 거고. 아니 본인이 이 책 제목이 김일성이 그래. 중국에서 도서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소설도 얼마나 많은데. 네. 읽을 게 없다는 오해는 읽을 게 없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체제 바깥의 시선을 접할 길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종교 단체 같아요. 신앙 공동체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소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모든 입력들을 차단해서 그 시각만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세뇌가 당하는 거지. 책 한 권 달랑 있고 특히 이런 우리 같은 사회 속에서 달랑 있고 확 세뇌돼가지고 김일성 장군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능성이죠. 저는 제가 지금 봤을 때 북한에서 저걸 믿었고 여기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벌테면 봐라. 벌테면 봐라.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뭐 논제가 될 때 이 북한에서 이걸 오히려 역으로 선전선동의 인민들을 다시 한번 결합시키는데 되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종민과 희석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지금 이제 듣고 나니까 이거를 팔아도 되느냐. 팔면 안 된다. 와, 이게 잠깐 쉽지 않은데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저는 솔직하게 안 팔았으면 해요. 왜? 왜냐면 아직 신앙분들이나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직은 읽기가 조금 거북하실 것 같은? 주변에서 이걸 판다는 것 자체를 거북해 하실 거예요. 네, 힘들어. 나중에는 좀 세월이 조금 지나서 그때는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몇몇 큰 도서관 정도에는 둬서 국회 도서관 이런 데 아니면 뭐 지역의 그런 큰 도서관에서 둬서 진짜 궁금해서 읽겠다면 그렇게 해서 읽는 거 정도는 열어주는 건 어떤가. 이 책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책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격이에요. 28만 원이거든. 얼마? 아니 아까보다 계속 아니 근데 진짜 책을 내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난 이런 가능본 가격은 거의 처음 봤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이런 토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합의된 사회 규범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권이 이게 우리 사회 규범이야라고 정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되는 게 저는 가장 긍정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토론에서.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김일성 회고록 시청자 여러분, 이거를 판매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에서 남한의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태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이렇게 세 개 하셨는데 북한 외교는 좀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북한의 대사관에 조금 더 됩니다. 예? 87년도 칼기가 폭파됐다고 막 우리한테 와서 해보니까 세상에 당신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동갑이시죠? 아니, 나이는 같은데 학년은 나보다. 김윤희가 이제 남수선 혁명과 양성에서 뽑혀가서 이 칼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대박. 현직 의원에게 듣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요즘 거론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또 화제성으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들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부터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에서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태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북에 있을 때부터 이만갑을 계속 봤거든요. 유튜브에, 아까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그 유튜브에 이만갑을 계속 올렸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만갑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만갑 씨? 그래서 PB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후에 보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내가 저 통일부에 가서 기자 회견할 때 아니 영국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 뭐 TV나 이런 거 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갑도 봤고 뭐 그러니까 그때 국정원에서 관리할 때인데 이만갑이 여기 데려오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인연이 있구나. 네, 북한 사람들이 이만갑 엄청 신청합니다. 해외 나와요. 국회의원 태영호 뭐 이런 거보다 태미넴이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 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는 2번일 때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게 이번에는 2번일 때 SNS에는 아주 호평 일색입니다. 역시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렇게 빨리 적응하시다니 첨단을 날린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제일 처음에 국회로 이제 들어갈 때 나는 대단히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온 지 국회로 들어갈 때 4년도 안 됐을 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이거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지금 들어가는데 와 호평을 받은 게 아니라 김정은이 그때 사망설 가지고 말 잘못해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말씀하셨어. 6월 1일 날 국회 들어가기 전에 벌써 왜 바깥에서 두들겨 맞고 완전히 만신창이 된 거예요. 내가 그땐 진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때 내가 CNN하고 45분간을 인터뷰했는데 앞에 전반에서는 내가 절대 이건 알 수 없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도 김정일이 죽은 것도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그건 알 수 없는 그것도 기에서 이야기하니까 CNN 기자가 4월 15일 날 군산기념궁전 참배 안 나온 거 이거네야 이거 비정상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때 상황을 보면 김정은은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할 상황이었다고 난 생각한다.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건 다 고두절미 자르고 요거만을 가지고 가서 보도하는 거지. 근데 CNN의 악마의 편집이었네요. 내가 실제 이야기한 거는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앉거나 뭐 사람이 술 먹고도 앉거나 상황이 있을 거 아팠어도 그런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구차한 변명처럼 보여서 깨끗이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그러게 안 하길 잘하셨네. 외교관이라는 직업 북한에도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의 외교관이 당연히 있지. 그래요? 그렇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겠죠.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 그래야겠지. 이렇게 외국어 대학이나 아니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런 데 출신들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네, 제가 북한에서 진짜 다니기 힘든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거 있거든요. 회사고 그거 좀 다니다가 중국에 유학 갔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외교관들만 전문 양성하는 국제관계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졸업하고 북경외교대학 졸업하고 하니까 서히 말하면 진짜 북한에서는 가기 힘든 평양 아이블리그에 내가 다녔다 이렇게 봤습니다. 평양 1%만 가는 뭐 이런 데 1%도 안 되죠. 진짜 안 되지. 그러면 그 외교관 활동을 총 몇 개국에서 하신 거예요? 제가 나라는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이렇게 3개 하셨는데 북한 외교는 좀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는데 외교관계 맺고 있는 나라는 많아요. 근데 전 세계에 북한의 대사관이 40개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영국의 외교관이 몇이냐? 대사회 2명, 총 3명입니다. 예? 3명이에요, 영국에. 놀이사랑 뭐 이렇게 따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3명의 외교관인데 대사회에 2명에서 영국도 보면서 아일랜드, 벨지크,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유럽연합 봅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게 유로피언 커미션 행정이 있고 위에 있고 뭐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유럽연합을 다 통틀어 관리하시면 21개 회원국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회원국보다도 유럽연합에 가면 우리 말하자면 내각 정부처럼 유로피언 커미션이라는 그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회가 있고 국가의 형식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 그걸 한 사람이 다 보고 연락하고 연계 맺고 하다니까 미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때 외교관 하실 때 남한 외교관 분들하고 좀 만난 적이 있나요? 대단히 많죠. 이제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남한 외교관들하고 이제 저도 하고 이제 말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북한 외교관들에게 이렇게 주동적으로 접근하거나 친화력을 보이면 북한 외교관들이 일단 경계감을 가집니다. 야, 저 국정원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국정원의
부영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국정원 직원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의심부터 하고 이제 순수한 외교관들은 그렇게 북한 사람들 만나면 뭐 한 끼 밥 먹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석에서 만나서 이런 건 없으신가요? 그런 건 거의나 이제 없었는데. 네. 자,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태영호 의원님과 함께 이만갑에서 되짚어볼 역사 오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년 전 1987년 11월 29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어제 오후 실종된 대한항공 858편 항공기는 결국 버마와 태국 국경 밀림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은 모두 사망한 것 같습니다. 1987년 이날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공항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입에 재갈 물리고 일반적인 재갈이 아니었죠. 맞아요. 그걸 물리고 내려올 때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요. 이거 영화 마이미. 신상욱 감독 마이미. 여기 대한민국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했죠? 중동 지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분들. 난 위대시오. 난 껌이야. 아부다비가 환승하는 지점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고. 폭탄은 돋고. 정말. 비극이다. 김정일이 북계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장을 통하여 김성일, 김현희에게 내린 친필 공작 지시에 따라 자행되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평양에서 출발, 바레인에서 체포되기까지. 칼 858기 폭파, 115명의 사망. 그리고 특수라디오를 제작해서 부품을 소형화시켜도 필수적인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50g의 폭약을 담을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 항공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보름 만에 사면되어 자유인이 된다. 희생자 115명의 넋을 달래기 위한 진원제가 가족들의 슬픔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크릿 코드 115입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는 115. 과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김정민 씨. 예. 시크릿 코드 오늘 115입니다. 예. 벌써 뭔가 아는 눈치. 아니, 뭐 아는 것보다 아까 좀 힌트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지. 115분이 거기서 좀 피해를 보신. 115면 전원 사망이니까. 그래서 혹시 이 시크릿 코드가 115 사망자 수가 아닐까요? 너무 빨리 밝혀지는데? 과연 115명의 피해자 외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항로는 바그다드 출발해가지고 아부다비를 거쳐가지고 방콕 돈호안 공항을 통과해서 김포로 가는 코스였는데 11월 28일 토요일 날 이륙을 했는데 그 다음 날 11월 29일 새벽에
갑자기 미얀마 안다만 해상공에서 교신이 두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인 30일에 격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는 태국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태국 밀림을 수색을 하고 버마 정부는 오다가 안다만 상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바다를 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 격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그렇죠. 이러다가 11월 1일 용의자로 추정이 되는 2명, 모녀로 위장을 했던 이 북한 공작원 2명, 딸 역할을 했던 이 마유미, 하치아 마유미는 결국 우리나라로 송환이 되는데 정말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불과 2주 후에 우리나라는 아니 근데 거기 비행기 탄 사람들 아까 그 반응이 뭐예요? 그 누가 탄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중동으로 파견 나갔던 당시에 이제 오일머니를 생각을 해서 중동으로 파견 나갔던 한국인들 이제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는데 여자분들이 다 있었어요. 예, 이런 비극을 만난 거죠. 안타깝네요. 태호님은 이 칼기 폭파 사건 언제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예, 제가 87년도 11월 달 폭파 당시에는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생 기숙사에 그 북한 유학생들이 한 80명, 나머지 300명은 대부분 다 미국, 일본, 서방에서 온 유학생인데 칼기가 폭파됐다고 막 우리한테 와서 해보니까 야 세상에 당신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유학생들이 막 우리한테 와서 그래서 남조선이 조작한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엄청 유학생들끼리 막 다투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귀국해서 제가 배치받은 것이 외교부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89년도인데 그때 당시는 이게 칼기 사건이 북한 외교에서 가장 이게 현안 이슈였습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그 대한민국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 일이다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이게 납득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도 똑같았어요. 그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요, 이 모든 교육 과정과 당 내부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은 테러를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때 맨 처음에 시작 때는 이건 100% 두 가지다. 하나는 우발적인 사고였을 수 있고 아니면 남조선 안기부가 이건 조작한 거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친구들끼리도 얘기해서 이게 납득 안 되는 현실이에요. 야, 이거 거의 관료들도 아니고 중동에 일하러 갔던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익을 이해한다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뭐 그 비행기 이 폭파된 후에 이틀 만에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 엄청난 사건에 이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첩보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우리 안기부 직원이 포착한 첩보인데 네.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일본어를 잘 쓰는 사람 2명이 두셋이 아부다비, 비엔나, 바그다드 등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첩보. 뭔가 이 사람들을 꾸미고 있다. 근데 앞만 봐도 북한 사람 같다라는 첩보를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안기부 직원이 이제 파악을 했는데 칼기 폭파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안기부 직원이 어라? 바그다드, 아부다비. 동선이 딱 겹치네. 라고 중간에 경유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중간 내린 사람 승객 명단을 달라라고 조회를 해보니까 쿠웨이트에서 얻었던 그 첩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마유미, 김현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 테러리스트가 됐을까요? 그녀가 쥐고 있는 비밀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 당시 보고 있던 굉장히 극적이었죠. 정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일본의 공안 당국에서는 마유미가 흑룡강성에서 태어난 후 북한에 가서 특수 공작 조직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폭탄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일본인이고 그 사람이 이제 조총련 쪽 사람이냐 민단 쪽 사람이냐는 여전히 논란은 좀 있어요. 중요한 얘기네.
아, 일본인과 생활했구나. 평양에서 이제 일본인 교관한테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 매너를 배운 거예요. 일본 간 게 아니고요? 또 북한이. 일본에서 생활은 안 했어. 바그다드발 아부다비 경유 서울로 가는 남조선 비행기는 위험합니다. 동무들의 출발 일정은 내일 아침 8시 30분으로 조직되었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김현희가 그 DC-10 항공기에서 내릴 때 입에 뭐 쓰고 있는 게 마스크가 아닌가. 이거 뭐예요? 혀를 씹을까? 네, 왜냐면 그 자결할까? 바레인에서 그 하짜 시니치랑 하짜 마유미 두 사람이 검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역할을 하던 하짜 시니치는 그 청산가리유의 그 독극물 캡슐을 씹고 직사를 했어요. 왜 마유미는 안 씹은 거예요? 씹었어요. 그것도 논란이 되는 거예요. 씹었는데 끄트머리만 씹었다는 게 공식 수사 자료거든요. 근데 당시에 처음 실려갔던 그 현재 의사 말로는 독극물이 아주 조금도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도 음모론의 한 일부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기 싫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네. 김성일은 뭐 벌써 80 넘고 그렇지. 이래가지고 사실 그 여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면에 정말 어린 여자, 인생이 창창한데 그 순간에 아무리 공작원 교육을 받았어도 정확하게 그 영화 대사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영화 대사에 보신 거 아니에요? 나는 살만치 살아서 일 없지만 꽃 같은 옥화동무한테는 정말 안 됐구만. I said give me that bag. She said give her that bag. Give me those cigarettes. Give me those cigarettes. 그 한 가지 더 제가 좀 추가한다면 사람이 아무리 평시에 간첩으로 교육받을 때에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도 죽기 직전에 가면 특히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망설여지지. 이 흔들리는 안전장치가 이걸 막는 안전장치가 뭐겠냐? 뭘까요? 이북에 상가에 남아있는 가족. 네? 이북에 남아있는 가족. 아니.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그렇지. 억울함. 아니 내가 정말 죽는단 말이야. 막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강릉 잠수함 사건 생각나세요? 강릉 잠수함 사건. 예. 여러분들 아마 오늘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20명의 북한 무장 간첩이 오늘 새벽 강릉 앞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명이 생포되고 11명은 자폭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지금 군경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식으로 소위 말하면 충성의 맹세 다지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 자, 원래대로 하면 총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쏴야 되는 건데 쏘겠습니다라고 하고 총을 대는 순간에 또 손이 떨려서 여기다 쏠 걸 조금 흔들려서 여기 쏘면 약간 이렇게 빈다는 그러면 게. 어떻게 하냐. 막 열기가 올라왔을 때 내가 널 묶어주고 네가 날 묶어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가 다 묶인 채로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난 죽기로 결심한 저장. 이 사람이 다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달라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안전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다 이런 데서 교훈이 축적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지. 김성미 대표님, 김현희는 학교는 어디 다녔어요? 김현희 굉장히 엘리트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학원. 평양외국어대학교 출신. 아까 태영호 의원님이랑 같은 학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현희 케이스가 좀 특이한데 나는 평양외국학원에 다니면서 김현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못 봤는가 하면 내가 74년도에 평양외국학원에 들어가가지고 76년도에 내가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두 분이 동갑이시죠? 아니, 나이는 같은데 학년은 나보다 높아요. 그래서 나는 떠나서 현실적으로 같이 평양외국학원에서 같이 진해 겹쳐서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동기는 아니고 동문이네. 그러다가 김현희가 이제 도중에 이제 남선혁명과 양성에서 뽑혀가서 기억에서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렇잖아. 중학교 다닐 때 뭐 자기 가치도가 없어지는 거 북한은 뭐 데려갈 때 뭐 얘 남선혁명가로 키울 거야 하고 공개하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슬며시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후에 이 칼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부모들이 내려가고 동문들 속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야,
평양외과학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후에 외교관이 되던 뭐 상중부여교를 끊었다는 다 해외 나오니까 해외 나와서 TV를 통해서 김현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말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음모론이고 뭐고 북한 동창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용 의원이 혹시 김현희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 다른 데서도 하신 적 있나요? 오늘 누구도 나한테서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오늘 처음이야 그러면. 물어봤어요. 김현희 동문 현직 의원에게 듣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제 돌직구쇼 생방송이 더 날짜가 빠르거든요.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 게 어딨어. 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근데 김현희 어떻게 해서 자백하게 되고 그게 모든 게 밝혀집니까? 김현희가 어떻게 이제 그 북한 공작원이란 걸가 밝혀지냐면은 일단 한국에 이제 압송된 이후부터는 계속 일본말을 써요. 안기부 조사원이 계속해서 뭐 우리말로 물어봐도 이제 일본말로 대답하고 일본어로 대답하고 하다가 딱 이제 그 들통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재밌는 버전이 뭐냐면 김현희가 이제 평양에서 이제 일본 그 공작원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 룰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오차, 그 보리차를 마신 다음에 가글 하지 말라고. 왜요? 일본인들은 안 하잖아. 일본 애들 하는데 북한 사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안기부 취조를 받으면서 그 남산에서 계속 일본말을 쓰잖아요. 그 김현희가. 근데 얼떨결에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오차를 마시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실제로. 영화에도 묘사가 됐어요. 솔직히 는 한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그러니까 슬슬 신원을 밝히기 시작했다고 하죠. 결정적인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현희 씨가 일본에서 살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결정적으로 중국인 고아 행세를 했어요. 김현희가 일본말도 잘했고 중국말도 상당히 잘했다고요. 그래서 계속 중국어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는 안기부 직원이 계속 이제 중국어로 묻고 대답을 하는 과중에 이제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연맹 열죠, 장성 피저마. 아세요? 아세요? 네 써도 돼. 그러니까 김현희가 유창하게 중국어로 해서 이제 안심을 준 거죠. 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중국 고아로 믿는구나. 그런데 이 중국어로 계속 묻던 안기부 직원이 옆에 동료한테 우리말로 야, 근데 쟤 자꾸 거짓말을 해. 한마디 하니까 김현희가 그걸 듣고 발끈을 해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를 거짓말로? 중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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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로 김현희 씨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때 우리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이제 포착을 할 수 있었다. 김현희 씨가 와서 이제 조사 과정에 얘기했는데 기본 그 비행기 타는 그런 연습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한 게 이전 유고슬라비아, 그 다음에 비엔나, 지금 오스트리아죠. 이 유럽이 활동 고점으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자료에는. 그러니까 이 자료가 그때 당시 인터폴에 넘어갔고, 인터폴이 오스트리아 경찰하고 이제 조사하고 뭘 하느냐. 오스트리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이런 기지로 이용되는 거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외교관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총 인원수에서 7명 내놓고 다 나가. 이렇게 돼서 추방 조치, 이건 추방이거든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이런 추방 조치를 취하면요. 아니 너네 이거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 거 이건 남수선하고 미국이 조작한 거야. 그런데 왜 우리 외교관 왜 이거 내쫓는 거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측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논전을 벌리면 우리도 할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조사한 자료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가 알고 있었구나. 뭐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말 못하고 논전 벌리자는 게 이게 안타깝다. 이게 오스트리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입장에 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아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무조건 치고 나가고 하려는데 위에서 지시가 딱 들어오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오스트리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얼갈을 가지 말고 조용히 철수하게 된 사람들은 조용히 철수하고 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 이걸 가만히 있는다고 그럼 우리 인정하는 건데 이거 우리로서는 대단히 이상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상한 일이 또 설금설금 또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김현희 부모님들이 그때 당시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대경제위원회라는 그런 외국과 무역하는 데서 이제 살고 있는 일하고 있었는데 딸이 이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추방당했다. 아하. 지방으로 추방당했다. 아하. 이런 말이 두 번에 들어오는 게 추방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말이 우리는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간첩이라고 하지 않고 남조선 혁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가로 애 보낼 필요 없어. 아니 데려갈 때는 당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뭐 일이 터지니까 책임을 나가지고 부모한테 따지네. 이거잖아. 부모가 부모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이 돌면서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소위 그 잘 나가는 엘리트층에서는 자녀들을 거기다가 이제 보내지 않으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 북한은 지금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김영애 족적이 다 있는데도 칼기 사건은 북한에서는 이미 다 덮어진 사건입니다. 이거. 그냥 북한은 이걸 다시 뭐 우리가 안 했다 뭐 이런 걸 절대 안 하잖아요. 지금 이미 이 사건은 덮어진 사건이고 후에 북한에서 이제 간첩 지령을 받고 한국으로 내려왔다가 뭐 잡히기도 하고 징역도 살고 해서 이제는 자연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한 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솔직히 나도 이거 북한 외교부에 있을 때 진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당신은 거기서 있었잖아. 이거 맞느냐 이거 좀 한번 진실을 얘기해달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랍니까? 맞다. 진짜네. 와, 대박. 이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의 친필 지령으로 칼기 폭발을 북한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진짜 역사적인 진짜 역사를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역사가 막 항상 막 상상으로만 했을 것이다, 막 안 했을 거 이랬는데 진짜를 들은 것 같아.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일단은 그 테러 당시에 사용됐던 그 무기가 무엇이었나? 폭탄이. 뭐 아부다비 내릴 때 두고 내린 거. 라디오 아니에요? 트랜지스터 라디오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실제로 쓰였던 것은 일제 P사 파나소닉.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그 안기부의 조작설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안기부에서 발표했던 것은 뭐냐면 C4 컴포지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보통 뭐 이 스파이라든지 공작원들이 주로 쓰는 그런 고체 이 폭탄인데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붙이는 거예요. 또 이제 뭐 86 아시안 게임 직전에 86 아시안 게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의 휴지통에 맞아요. 설치해가지고 휴지통이 폭파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에 우리나라 휴지통은 다 비닐로 바뀌게 됐어요. 그렇죠. 진짜로요? 그것도 이제 CR4 컴포지션이었는데 여기 350g이 들어갔다고 처음에 안기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하치아 시니치가 이제 바그다드 공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이제 그 배터리 건전지를 가지고 이제 거기 비행기를 못 하니까 맞아요. 작동을 시켰대요. I'm sorry, I don't stand, but there's no better power in the boat. What are you saying? Do you think we are criminals? Look, you just lady. Okay, go.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전지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CR4 컴포지션이 350g이 못 들어가요. 들어간다. 진짜 이게 빈 공간이 요만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음모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과연 요만큼 C 포지션을 들어 넣었을 때 이걸 비행기를 폭발할 만큼의 위력이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트랜지스터 라디오 기능을 활용하면서까지 CR4 컴포지션 들 수가 들어가면 없다. 250g이 딱 다 와요. 그러면 이게 라디오로도 작동이 되고 폭탄이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안기부 자료가 350에서 250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아까 뭐 이게 항공안전국에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똑같이 350g과 250g을 실어가지고 똑같은 크기 항공기를 폭발해봤는데
그람 수와 상관없이 일단은 공중 폭파하는 것은 맞다. 아, 정말? 폭파가 돼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제가 더 준비했어요. 뭡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그 두 명이 동원했던 술병인데 이른바 액체 폭탄이에요. 이 안에 이제 PLX라는 액체 맞아요. 폭탄이 예, 들어있었어요. 라디오 두고 옆에다 액체 폭탄을 같이 뒀죠. 그러니까 저 단파 라디오에 들어있는 폭발물하고 이 술병 안에 있는 액체 폭탄이 함께 시너지가 돼서 충분히 항공기를 폭파할 수 있다라는 설이고 실제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항공기를 탈 때 용량 이상의 액체를 탑승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 사건 이후부터 액체를 들고 탑승할 수 없게 바뀌었고 맞아요. 액체가 좀 이제 안기부의 음모론이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다시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역대 정부마다 이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은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수차례 반복되어 온 이 원인 규명에서 북한의 한 소행이라는 것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입증된다라는 것은 이미 전 정부 때부터도 밝히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좀 빗발하다. 질문. 예. 질문. 예.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일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때 제가 유학하고 바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제 논객이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자료를 쫙 펼쳐들고 이거는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이것을 사회 문제화하는 데는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든 정권에서 재수사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소행이 맞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나오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생각이 들 만큼 초동 수사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날 공교롭게도 인도양에선 2대의 항공기가 추락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 대는 대한항공 858기가 안다만해에서 추락을 하고 인도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항공 소속 보잉 747이 그 대만 타이오이안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같은 날 남아공으로 가다가 거기서 기내 화재로 추락을 했거든요. 거의 동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모든 항공기가 바다에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블랙박스는 아시다시피 수심 6,000m에서 보통 한 달까지 신호가 가요, 이게요. 예. 근데 이 남아공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수심 3,000m에 추락을 했거든요. 바로 찾아냈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근데 대한항공 858기 같은 경우는 안다만에서 만약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잔해가 맞다면은 수심이 50m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조사단은 블랙박스 탐지기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걸 좀 정리해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사건 수사 기간이 20일에 불과했습니다. 바레인에 갔던 수사팀도 철수를 시켜요. 블랙박스 하나 건져오지 않고 20일 만에? 조기 종결을 한 달이 안 됐어.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면 아직도 이 유가족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안기부 주도로 굉장히 석여치 않은 점들은 분명하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음모론이 제기될 수 있었는데 시간이 걸치면서 객관적인 정권이 바뀌면서도 객관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재조명을 했고 사실상의 진상조사가 사실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 유가족이 아니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선일 수 있다. 그건 좀 우리가 구분해서 종합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의혹 가운데서 김현희 일단은 1990년 3월 27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김현희 씨,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크릿 코드 115 의미를 알면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대한항공 858편 항공기는 결국 버마와 태국 국경 밀림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은 모두 사망한 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권위와 위치를 보장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게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비록 주가 죽는다 해도 이 사건의 진실을 이렇게 밝혀드리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정일의 친필 지령 여지는 당은 남조선 측의 2개 조선 책동과 올림픽 단독 개최 책동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기 한 대를 폭파키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호텔에서 시크릿코드 1, 2로 그 사망자 수 115분의 희생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이게 1월 15일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이제 VCR을 보셨는데요. 자백을 했어요. 김현희 씨가 이야기한 북한이 나에게 이걸 실행하게 만든 범행 동기 뭐라고 밝혔습니까? 88 올림픽 그리고 남한에 있는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북한 김정일로부터 친필 지령을 받고 이런 테러 행위를 자행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북한이 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88 올림픽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북한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이제 개최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몇 종목을 우리에게 좀 떼주라. 분산 개최. 라고 끊임없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일축이 되면서 북한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특히 여러 이제 취재를 통해서 보면 특히나 김정일이 이 올림픽에 있어서의 분산 개최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분노를 했다. 아니 의원님,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이 올림픽에 큰 의미를 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하게는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중국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올림픽이 대단히 진영에 따라갔어요. 모스크바에서 하면 뭐 미국에 안 가고, 미국에서 하면 뭐 안 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거 동서 양진영의 하나의 스포츠 축제장으로 만들자 이렇게 가지고 소련에도 가고 이제 중국에도 갔는데 북한이 이걸 막으려고 엄청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소련은 이미 그 고르바초프라는 소련 공산당 소위장이 이미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제 피레스트로카에서 넘어가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올림픽은 이제는 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래서 공산과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만일 그 올림픽을 서울에서 하는 걸 북한이 막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스포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호 인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게 되고 중국이 대한민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원천 봉쇄를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별의별 방법을 다 썼거든요. 그 비동맹 외교인가요? 네. 거기서 사실은 엄청나게 외교력을 갖고 오히려 우리가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산권 사람들도 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되는 거고. 거기 신경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 비밀 주머니를 북한을 테러 국가로 규정한 레이건 행정부는 외교관 접촉 불허와 북한 사람의 미국 입국 제한 등 3가지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The Secretary has designated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under Section 6J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and has so notified the Secretary of Commerce. 프랑스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들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북한 김정일의 사주에 의한 북한 공작원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North Korea have sabotaged the car, and this kind of the terrorist behavior should be condemned by the name of the peace loved mankind. 김정일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자기가 저거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개운하게 면밀히 왜 의혹 하나 나오지 않게 수사하지 않았을까?
준비한 게 있죠. 예. 그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마유미 어제 서울 도착. 사실 이렇게 나왔긴 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 가리신 거죠? 가린 거지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다음날 신문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여기 딱 나옵니다. 메인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13대 대통령 선거.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에서 한 소행이다. 그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혹을 느끼죠. 이거보다 더 좋은 선거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입구기를 딱 맞춘 거죠, 전날. 그렇죠. 충격 효과가 크잖아요. 입구기를. 네, 특히 이제 당시 13대 대선이라는 게 그쵸. 어떻게 1987년. 얻어낸 직선제입니까? 87년 항쟁을 통해 가지고 광장에서 얻어낸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해서 직선제인데 거기서 또 군인 출신 대통령을 뽑는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하면 실수가 터져 나오는 결과가 나온 건데 그 하루 전에 이런 게 선거에 영향을 안 줬을 수가 없어요. 16년 만에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국민들이 크게 호응을 보임에 따라서 유 사장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합니다.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제장한 민정당 노태우 후보. 그러니까 정권이나 안기부 쪽에서도 미리 계산이 선 거죠. 저런 외모를 가진 그리고 이런 사건의 배경인 사람을 대선 직전에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은 이거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건 내일이 대선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짚으셨고 무지개 공작이라고 있습니다. 무지개 공작.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안기부 문건이에요. 무지개 공작. 진짜 문건? 예. 그래서 무지개 공작. 이게 사실은 음모론과 연결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음모론과 별개입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인해서 칼기 테러가 자행이 됐고 우리 정부도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필 우리 정부가 나쁜 유혹에 우리 안기부가 나쁜 유혹에 손을 댄 거죠. 이걸 쓰자. 대선에 쓰자. 직선제에서 이 문민 정부가 탄생하지 못하게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대선의 소재로 쓰자. 라고 해서 지금 이 무지개 공작 문건에도 보면 북괴가 사건 배후에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진행 중간 발표를 해야 한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의 표현은 안보 의식과 대북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자. 라는 작전 취지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합시다. 그럼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는 거를 원치 않았던 겁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어디가 유리할 거 뻔히 계산이 서는데? 북한의 목적은 사실 대선에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에 있는 거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88 올림픽 전후에 한국의 그 위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을 몰랐는데 88 올림픽에서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잘 사네? 아니 그러면 잘 사네. 그 다음에 88년 4월도 있고 5월도 있고 그걸 대선 앞두고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또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 나왔을 때 북한에다 돈 주고 총 좀 쏴달라고. 미사일 좀 쏴달라. 판문점에서 총 좀 쏴달라고. 이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풍 공작이죠. 북풍 공작. 네, 이게 그 남북 관계에서 대단히 큰 딜레마입니다. 후에 그래서 선거 이겼어요. 선거 이기면 뭐 노태우 정부라도 이 사건을 끝까지 밝혀서 이 수사 자료를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국민의 이제 반북 감정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은 그게 아니에요. 역대 정권의 모든 대통령 관심사는 뭐냐? 바로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면 정권을 딱 대통령이 들어와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에 대통령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정상회담을 내가 좀 해볼까?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는 물밑 접촉을 해야 되고 물밑 접촉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느냐? 남과 북이 이제 그거 토의하게 되는데 북한이 딱 말하는 건 겁니다.
각오를 덮고 미래를 향하여 나갑시다. 딱 이 한마디에 북한 언제나 모든 건. 맞네요. 이 한마디에 우리 역대 모든 정부 갖춰 이거 뭐 보수든 지보든 관계없이 각오를 덮고 미래를 향하여 나갑시다. 이게 북한의 모든 사건의 유일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 올라간 노태우 정부는 어떡할까요? 거기에 웅할 거야? 아니면 아니 이거 끝까지 파헤칠 거야? 당연히 각오를 덮고 미래를 향하여. 왜? 그래야 정상회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각오를 덮고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은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그렇죠. 정상회담.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약간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 또 일이 있었는데 김현희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1, 2, 3심 다 거친 다음에 3년 후인 1990년도에 확정 판결을 받는데 불과 16일 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겨우 16일. 16일 걸렸어요. 16일. 겨우 16일. 예. 아니 근데 그때는 사면되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돼 맞아요. 있었던 것 처음부터. 같은데. 예. 네, 제 기억은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유명했던 문구가 유행했어요. 이 말. 살아있는 증거로 쓰겠다. 맞아요. 살아있는 죽이지 증거로 않는 쓰겠다. 이유가 살아있는 대박이다. 증거로 쓰겠다. 그럼 무기징역을 때려도 되는데 왜 굳이 사면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제 의원님 하신 말씀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과거를 묻고 미래를 생각하자. 정상회담이 제일 큰 목적이다. 그때 또 대정부는 올라가자마자 북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취재합니다. 이 북방 정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관계를 빨리 맺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이제 또 동력을 얻는 건데 이걸 하려면 계속 이 칼기 사건을 끌고 갈 선거에 일단 이용했으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 요구대로 각오를 덮고 미래를 향하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책적 흐름에 결국은 조금 국민이 불쌍한 거죠. 몇 가지 소름 끼치는 얘기가 많네요. 저도 처음 들은 얘기들이 많고. 거기다 근데 난 또 신뢰할 수밖에 없는 또 그 같은 동기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황의 이 설명들을 또 의원님한테 듣고 나니까 많은 게 정리되는 동시에 진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난 정말 그냥 정말 국민들만 불쌍해. 국민들만 불쌍해. 맞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는 그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망망 참 이 하늘에서 어찌 그러한 테러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도저히 지금까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983년)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밥이 귀한이었고 이거 말 수 없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알아 모르겠다고 딱 들어갔는데 누워 계시는데 여기 머리가 국가 원수인 본인에 대한 위해 기도로서 20분에 같이 출발해서 30분에 도착한다. 행사가 늦어집니다. 도착을 하면은 이걸 누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쳐져버렸대요. 그게 저절로. 실패의 원인으로 돌발이 겹쳐져서 작용하게 됩니다. 채널 A